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객관식 기출문제 풀이 과정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선생님들. 기본 강의를 저희가 아직 보강이 조금 남았지만 기본 강의를 좀 충분히 잘 수강하신 분이라면은 무리 없게 이 정도의 실전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고 이 정도 실전 문제를 풀 수 있다면은 진짜 객관식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이제 올해 문제들도 들어있는데 요 표지에 있는 거는 제가 교정지에다가 작업을 해가지고 날짜가 옛날 걸로 찍혀 있는데 올해 문제까지 들어 있는 겁니다. 올해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이제 연차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문제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별로 갈수록 문제가 조금 더 쉬워지고 있다고도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 반복이 돼. 논점이 몇 개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계속 반복이 돼서 이제 반복되는 문제들이 이제 중복 배치되어 있어요. 걔네들을 풀다 보면은 반복 숙달도 되실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책을 드려야 되는데 책을 아직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조금 더 제가 요걸 좀 교정 편집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종강하시기 전까지는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료로 같이 공부하시더라도 좀 번거로움을 좀 같이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회차는 계속 우리가 이제 누적이 되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늘 똑같기 때문에 좀 빨리 풀어봐야 됩니다. 자, 상법 총칙부터 순차적으로 봅니다. 자, 1번 볼까요? 자연인감은 식당을 개업하기 위해 을로부터 상가 건물에 임차해 내부 시설을 조성하고 사용인 구인 광고를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것은 이제 개업 준비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렇죠?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영업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같은 사정을 잘 아는 친구로부터 돈을 빌렸다. 그러면 적어도 일방적으로 상행이 될 거고, 그리고 식당을 개업하였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은 상가 건물을 임차하는 시점에 갑을 상인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개업 준비 행위라고 하더라도 상인 자격이 인정이 되죠. 물론 전제 조건은 영업 의사가 드러나야 돼요. 근데 영업 의사가 드러나야 되는데 요런 것들은 영업 의사가 드러나는 게 두 가지잖아요. 행위의 객관적 성질 그리고 주관적인 인식 가능성 두 가지인데 상가 건물 임차는 당연히 객관적인 성질상 그렇게 보여지죠. 자, 그 다음에 식당 영업을 위해 상가 건물을 임차하는 것을 을이 알면서 임대한 경우에는 더욱 명확하잖아요. 그러면은 영업으로 임대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을은 상인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니은 설명을 보시면은, 자, 상법은 적용되지만 을은 상인이 아니다. 자, 이 니은의 설명을 보시면 영업으로 하지 않았다. 빌린 사람은 상인이 되는 것은 맞아요. 상법이 적용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상행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영업으로 하지 않았어도 이런 거 의심하면 안 돼. 원래 이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나옵니다. 을은 상인이 된다? 요거는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자, 병이 갑에 대해서 가지는 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은 민사채권으로서. 이거 민사채권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 그렇지? 민사채권으로서 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소멸시 후에 10년이 걸린다. 그렇지는 않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친구이고 영업의사를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이 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어쨌든 갑한테는 보조적 상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병이 뭐 상해인지 여부는 관계가 없어요. 어쨌든 일방적 상해도 5년이니까. 자, 그 다음 리을을 보시면은 갑이 자본금 900만 원으로 음식점을 영업하는 경우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좀 쉬운 거 아니야? 소상인에 대한 거잖아요, 선생님들. 그쵸? 상호 관련된 규정에 적용 안 되죠. 근데 요거 봤다고, 나 요거 안다,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요 4개가 적용 안 되거든요. 요거를 다시 한번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 미음은 공중적격업자 관련된 거네요.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 일방적 고지죠, 이거. 식당에서 갑이 임치받지 않은 저가 스마트폰. 그러니까 고가면은 명시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갑의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훼손되었을 때, 이제 임치받지 않은 것은 임치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임치 안 하고 시설 내에 휴대한 것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죠. 그죠? 여러 가지를 물어보긴 한 거예요. 임치를 받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게 저가니까 고가물로서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임치 안 한 경우에는 과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수상세자 채권 채무 관련된 규정인데 이게 그렇게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하긴 합니다. 자, 일단 1번 보시면 갑과 을이 갑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한 때 연대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 갑과 을이 갑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한테만 상행위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고. 자, 2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행위로 갑과 을 모두에게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되지 않지만 채권자인 병에게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되는 경우, 이게 이제 핵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갑과 을이 공동으로 지는 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비율로 분할 채무를 부담한다. 맞는 얘기란 말이야. 1, 2번은 같은 취지의 문제인데 채무자 중 1인에게 상행위가 되어야 하잖아. 그렇지? 그럼 3번 볼게요. 전문 보증기관인 주식회사 갑이 영업으로 보증을 한 경우, 자, 보증이 영업으로 인한 경우예요. 그러면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게 상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이게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은 연대 보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도. 요게 아니어도,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야. 둘 중에 하나만 그러면 된다는 거. 그 다음, 임대인의 이행 보조자인 을의 과실로 임차인 병의 임차권을 침해한 경우 갑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꼭 재범이라고 보이진 않지만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죠? 이거는 민사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조합원 전원인 갑과 을에게 상해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조합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호간에는 분할 채무 원칙이 적용된다. 이 1, 2번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거거든요. 조합원 전원인 갑과 을에게 상행위가 된다? 그러면 채무자 중 1인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잖아요. 연대채무죠, 이거. 그러니까 내가 이거 상법 풀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다고 쳐. 근데 이런 지문이 너무 많아, 우리는. 그래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문제. 한 해 건너뛰고 또 나왔네요. 자, 민법상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이게 상법할 때도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는 게 맞고, 그리고 상법의 경우에는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때는 연대변제 책임이 있다. 1번에 이상한 점은 없어 보여요. 그 다음,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안 표시해도 되죠. 자,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에게 효력이 있고, 맞잖아, 그렇지? 그리고 상대방은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대리 부분인데, 이거는 상행위의 대리에 대한 부분, 비연명에 대한 것도 나왔고, 그리고 이행 담보 책임 부담한다는 것도 나왔죠. 맞는 것 같아, 이것도, 그죠? 3번, 민법상 보수 없이 임치를 받은 자와 상법상 영업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임치를 받은 상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 이건 민법적인 지식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저보다 많겠죠. 민법상 보수 없이 임치를 받은 자가 선관주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잖아. 이거는 민법을 알아도 좀 쉬운 문제인데, 그렇죠? 근데 특이한 거는, 중요한 거는 상법의 경우에는 보수를 안 받아도 선관주 의무를 부담한다. 이 부분은 맞거든. 그게 특이한 거란 말이야.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아니에요, 이거는? 맞죠? 자, 4번. 상인 간에 금전 소비 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 안 된다고 하더라도 법정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게 이제 판례인데, 이자 지급 약정이 없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잖아, 상법에서는. 그렇지? 상인이 대주인 경우에. 그러면
이자가 얼마겠어? 당연히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보는 게 판례예요, 판례. 그렇죠?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5번에 보시면은 상사법정 이율은 상해이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는 적용이 안 되죠, 여기는. 이것도 맞는 얘기잖아. 3번이 어차피 틀린 거니까. 해설 중에는 뭐 주문은 뭐 넘어가고, 요 판례 정도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법원으로서는 지급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법정이자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된다. 약정이자율이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도 보시면은 상사법정 이율은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적용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애가 뭐 있죠, 선생님들? 그러니까 원상회복 청구권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책 뭐 이런 애들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좀 봐야 되겠죠. 부당이득 발한 채무는 동일성 있는 채무라거나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54세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맞는데 맞는 얘기예요. 조익이 있죠? 요건 잠깐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부당이득 발환 청구권. 근데 물론 이제 상사 채권에 기인한 것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원칙은 상사 시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10년에 일반 민사채권의 시효가 걸리는데 예외적으로 올해도 또 나왔죠. 여기 신속 해결의 필요성이 있으면 5년이에요. 뭐 결론은 원칙과 예외를 나누고는 있지만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이 없으면 10년, 있으면 5년이라는 거죠. 근데 올해 문제가 좀 어렵다고 느껴진 것은 이 기준,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이라는 것도 이제 기출이기는 합니다. 요게 이거에 따라 달라지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별 사례가 나오면 좀 어려워요. 이 판례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이걸 외워야 되니까. 근데 올해 그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약간 감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판서를 하는 것보다 이게 제가 더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다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상업 사용인에 대한 얘기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의 영업만을 보조한다는 점에서 중개인과 구별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 중요한 단어는 이거죠. 일정한. 얘는 불특정 다수 맞는 거고. 자, 대리상은 경업금지 의무를 지죠. 중개인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맞아요.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일하는데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대리상은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만을 보조하지만, 누구 영업 부류냐면 예의 영업 부류죠. 그렇죠? 근데 중개인과 위탁 매매인은 그에 한정되지 않는다. 뭐 그런 게 없죠. 얘네들은 특정인에 귀속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상의 본인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되지만, 그렇죠. 상인을 대리하는 거니까. 근데 위탁자는 상인이 필요가 없다.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매수 위탁자가 상인이라면 적용되는 특칙들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상인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상인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니까.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자주 나오는 거죠. 5번이. 얘네 셋이 모두 특별상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대리상과 위탁매매인이 있는데 얘는 없어요. 그렇죠? 중개인은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리상에 관련 규정이 있고 위탁매매인이 이제 유추 적용되는 거잖아요. 다 조문이에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까요?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지는 상업사용인. 여기는 판례도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자, 역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고,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 현장에서의 공사 시공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포상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현장 소장님,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상당하다. 물론 이제 이분이 이게 인정이 되려면 권한 수여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전산 개발 장비 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은 별도의 수권이 없으면 새로운 채무 부담을 발생시키는, 그렇죠? 이런 지급 보증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러니까 전산 개발 장비 구매와 관련해서 실무를 총괄하는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전산 개발 장비 구매, 그렇죠? 여기 구매와 관련된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규 채무 부담은 이 사람의 권한 내로 보기 어렵죠. 그 다음에 3번.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 이제 권한 남용의 법리는 똑같죠. 일단 유효합니다. 근데 비증 필수에 따라서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영업주가 입증을 해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 회사의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판매 부장이 권한이 있는 거죠. 허락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자, 여기 중요한 거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주의하죠. 제3자의 계산으로 이득을 얻었어요. 판매 부장에 대해서 양도를 청구하였더라도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인데,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이런 류의 질문은 다 맞아요. 응? 그러니까 뭐 폐지 청구권 행사했다, 개의권 행사했다, 뭐 이럴 때 손배도 같이 청구할 수 있냐? 늘 그렇단 말이죠, 늘. 명문의 규정도 있고. 자, 그 다음. 격리 부장을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선임하였다면 본점 소지지에서 등기해야 된다. 이게 짜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응?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얘를 등기하는 사람은 지배인밖에 없어요, 선생님들. 선해임이 등기사항인 사람들은. 생각해 보더라도 아까 뭐 부장님 이런 분들을 우리가 등기하진 않잖아. 그치? 그리고 아까 지문 설명에서는 이런 명문 규정이 있어요, 이런 거는. 전항의 규정은, 이게 전항의 규정이 개의권 행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항의 규정은 계약의 해지, 손배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이 보통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다. 그리고 넘어가서 대리에 관한 것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현 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상대방의 과실상계 법률에 적용된다. 이것도 사실은 민법 문제죠, 민법 문제. 이게 틀렸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옳은 거 고르는 거고. 이 경우는 과실상계 법리에 따른 본인의 책임이 경감이 안 돼요. 판례의 태도고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자, 2번. 민법상 조합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대리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조합을 위해서 상행위를 한 경우 조합을 위한 행위임을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행위는 다른 조합원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아, 그래요? 자, 이건 상행위의 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조합을 위한 행위, 그러니까 대리행위잖아요. 근데 조합을 위해서 상행위를 한대요. 그럼 상행위의 대리잖아요. 상행위의 대리는 어쨌든 비현명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본인에게,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되겠죠, 여기서는. 얘네들은 효력이 미칩니다. 이거 틀렸고. 자, 그 다음 3번도 일상가사 대리권은 법정 대리권으로 제한은 선의지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리권 제한은 선의지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이거 똑같고. 4번 틀렸고.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이 위임을 받은 특정 영업사항 이외의 거래를 한 경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있다. 이거 마저 틀려. 이게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기로는 얘 있죠? 얘한테 뭐가 유치 적용 안 됩니까? 표현 지배인 규정이 유치 적용 안 돼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표현 대리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맞는 규정이 되는 거죠. 자, 5번도 중요한 질문이네요. 한번 볼까요? 자, 대리인이 의결권 행사를 대리한다. 그러면 이 증명하는 서면, 이게 위임장이죠? 이걸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거절할 수 없다. 아니죠.
이 총회 개최에 방해가 될 만한 등의 특별한 사정. 요건 이제 케이스가 기억이 나야 돼요. 왜 뭐였죠? 조합원 900명에게 각자 900개를 위임해가지고 이런 거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 4번, 5번만 볼까요? 자, 4번 판례 보시면은, 자, 표현 지배인과 같은 규정이 따로 없는 바, 맞죠?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애는. 그래서 그 민법 125조가 적용된다. 또는 756조가 적용된다. 이것도 하나 체크해 두시고, 756조 같이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결론은 상법 14조가 유추 적용 안 된다. 그러니까 표현 지배인 규정이요. 유추 적용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이제 대리권 행사가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개최에 부당한 저해, 회사 이익의 침해 염려, 그렇죠? 이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아까 얘기한 그거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들, 노조가 막 때려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위임장이 있어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자, 민법상 조합은 상호의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거 마저 틀려. 맞잖아. 이게 1회 문제거든, 1회 문제. 잘 봐봐, 1회 문제. 주식회사가 각기 독립된 수기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각 영업별로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마저 틀려. 틀렸거든, 이게. 그치? 회사는 언제나 단일 상호였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맞는 거고. 그럼 나머지 다 맞다는 거잖아. 이게 너무 명백히 틀리니까. 유한회사는 가등기 신청할 수 있었죠. 그리고 부정 목적으로 오인 가능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손배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문을 그냥 싹 다 이어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5번.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 변제할 책임이 없다. 등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책임을 면제하는 거는. 이것도 맞는 지문인데 5번만 좀 볼까요? 5번. 등기하거나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죠? 통지할 때는 근데 어떻게 써야 되죠? 여러분? 그렇죠. 양도인과 양수인이 그랬었더란 말이죠. 자, 그 다음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제가 왜 1회차 문제를 좀 보라고 했냐면 1회 지나고 나서 한 3회부터는 문제가 좀 어려워져요. 근데 최근에 다시 문제가 좀 쉬워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정 목적,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 오인 가능한 상호.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별도로 손배 청구가 가능하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거 맞는 거 아니야? 방금 전에 봤고. 영업을 폐지한 경우 등기되지 아니한 상호는 양도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등기되는 것만 양도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우리 법에. 다만 여러분, 상호를 양도했을 때, 그렇죠? 상호를 양도했을 때 등기가 필요하죠. 그건 맞잖아. 등기 안 하면 대항할 수가 없었지. 니은 잠깐 설명 보고 올까? 니은 일로 와 보세요. 두 번째 줄인데 상호를 양도하는 경우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 기억나시죠? 여기 그냥 제3자라고 돼 있어. 선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야, 상호 양도는 그러면 무조건 등기해야 되네. 그렇지. 그런데 이게 대항 요건이거든. 대항 요건.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해도 효력은 발생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단 말이야. 아니, 개인 상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등기하고 말고는 본인의 판단인데, 양도할 때는 등기를 강제로 하는 것을 보면 이게 꼭 혹시나 등기상호에만 적용되는 얘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 근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자, D급 보겠습니다. 이거 봐봐, 또. 수개의 독립된 영업을 하는 경우 각 영업별로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이건 이제 맞아 틀려? 맞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자, 리을 회사가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호 목적 변경의 경우에는 모든 회사라는 점 정도만 체크 다시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반대로 가등기할 때, 설립할 때 가등기가 가능한 회사만 따로 정리를 한번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문제가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갑이 상호를 먼저 등기한 후에 라고 되어 있죠. 을이 그와 동일 유사한 상호를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였다면 선등기자른 이유를 들어서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마저 틀려. 이게 틀린 거거든. 왜냐하면 선등기자른 이유라는 거는 사전등기 배척권이니까 22조거든요. 그럼 22조면은 유사한 상호가 빠져야 돼. 완전 동일한 상호니까. 나머지는 다 맞는 거죠. 중요한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갑이 자신의 상호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을이 부정한 목적으로 갑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보면 부정 목적, 오인 가능성, 손해 염려. 을이 등기한 상호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까지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미등기 상호권자라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입증을 하면은 상호 전용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상호 전용권에 상호 폐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때 등기 상호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내가 보기에는 판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판례 봐도 직접적으로 23조에 상호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하는 판례는 없어요. 보면 22조랑 23조가 동시에 문제가 된 경우에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 22조에 걸리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등기 말소는 어떤 경우에든 다 가능하다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또 봐봐. 하나의 영업에 여러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반대로 한 상인이 수개 영업을 영위하면서 하나의 상호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조금 변형돼서 나오긴 했는데 수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영업별로 상호를 따로 쓸 수 있다잖아. 그치? 그러면 영업이 하나인데 여러 개의 상호를 쓸 수 있겠냐고. 당연히 그건 안 되지. 근데 이런 건 되느냐? 영업이 한 5개인데 그 상호가 다 똑같을 수 있느냐? 그건 상관없어. 수개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선택이니까. 물론 이제 회사는 언제나 단일 상호를 써야 되지만. 그리고 4번. 회사는 반드시 등기해야 되지만 자연인의 경우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리고 상호는 영업과 함께 양도해야 되나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상호만 양도할 수 있다. 자, 폐지하거나 또는 영업과 함께 양도할 수 있잖아요. 이 봐봐. 이게 올해 문제거든. 약간 문제가 좀 쉬워졌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제가 잘못했나? 이거? 자, 요거 받고.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설명인데요. 명의 차용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죠. 맞단 말이에요. 자, 이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당연히 그렇거든. 책임을 부정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근데 이 문제도 자주 나와요. 자, 그 다음 2번. 영업을 임대함으로써 자신의 상호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는 영업의 임차인이 상호를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이것도 외관법리니까 요게 들어가. 그렇지? 근데 부가적인 사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가적인 사정이 이거야. 영업 임대. 그 사정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묵인하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는 거야. 자, 맞는 얘기. 자, 3번. 명의대여가 위법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것도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야? 대여가 위법해도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렇죠? 자, 대여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된다. 물론이죠. 얘가 영업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얘네 둘의 책임은 부진적 연대의 관계에 있다. 물론이죠. 둘 다 책임지는 경우 다 이거 아니었어? 그렇죠? 이게 3의 문제입니다. 3의 문제. 물론 얘가 제일 중요하고 얘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1, 4, 5번 정도는 당연히 그냥 알고 계실 것 같아. 한번 강의를 들었다면. 2, 3번은 아리까리 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십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0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갑과 을은 동업계약. 그리고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자,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공동명의. 공동명의로 했다는 게 여러분, 서로 이제 명의를 공유하는 거니까 이거 자체를 대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1년 4월 8일 날 병 소유의 호텔, 상호가 반도예요. 일부 시설을 임차하여 반도 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이 나이트클럽은 병의 명의로 영업 허가가 나는 것, 그리고 병은 갑과 을에게 그 영업 허가 명의를 이용할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니까 얘도 얘네 둘한테 명의 대여를 해준 거죠. 그렇죠? 얘네 둘도 각자 간에 그런 관계가 있고. 근데 을은 갑과의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돼요. 동업계약 해지하면은 이전의 이름을 계속 쓰면은, 상호를 쓰게 되면은, 명의를 쓰게 되면 사람들은 둘이 계속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할 건데, 나간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책임을 지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공동사업자 탈퇴 신고를 해서 단독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였다. 자, 갑은 단독으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중, 개업 당시에, 이거 봐봐. 개업 당시부터 거래 관계가 있던 정에게 외상으로 공급받은 주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 채무가 있는 거죠.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14년 4월 7일 영업을 정리했다. 그 이후 14년 12월 5일 영업 정리한 이후에 무가 병으로부터 시설을 임대받아 현재까지 같은 업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얽히고 설킨 관계를 한번 보시면 기억을 봐주세요. 동업관계가 종결된 이후에도 갑이 나이트클럽, 반도 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 을이 아무런 이의를 제명기하지 않았고, 그럼 일단 묵시적인 귀책 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탈퇴한 사실을 중대한 과실이 없이 몰랐다면 명의 대여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죠. 요게 전형적인 예야. 그다음 니은 갑과 병이 반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것으로 병이요, 그 호텔 주인, 정이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중대한 과실 없이 믿었다. 그럼 책임져야 되죠. 정의 위 주류대금 이행 청구에 대해서 갑이 채무 승인을 한 경우에 병은 정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은 시효 중단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한 지문인데. 일단 얘네 둘이 연대 책임지는 거 맞잖아. 그러면 일방의 채무 승인이 타방의 시효 중단, 시효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 않잖아. 응? 그 얘기거든. 근데 그 얘기를 사례형으로 물어본 거지. 맞는 얘기입니다. 자, 디귿. 무는 정의 위 주류대금 채권에 대해서 영업 양수인으로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 자, 여러분, 얘가 요런 게 헷갈리면 안 돼. 영업 양수인으로서 책임을 지려면 영업을 진짜 양수해야 되잖아. 근데 무는 보면 시설을 임대받아라고 되어 있거든. 임대받아. 그러면 양수한 사람이 아니잖아. 영업 임대차란 말이지. 이건 안 돼. 자, 리을 15년 6월 6일 반도 나이트클럽 인근에서 종전영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무는 갑을 상대로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를 구하거나 손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것도 틀렸거든. 근데 이유는 디귿이랑 똑같아. 우리가 41조 이하의 영업양도는 전부 다 영업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만을 말한단 말이야. 근데 영업 임대차인데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그건 없어. 응? 이유가 똑같아요. 이유가. 그리고 뒤에는 제가 사례화 해놓은 겁니다. 요 정도 문제가 나오면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거 제가 정성스레 쓴 거니까. 자, 그럼 명의대여자 책임 웬만한 거 다 봤어.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자입니다.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차용자의 영업이 상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데 요거는 새로 나온 질문이네요. 얘가 상인이 아니어도 되는 건 맞잖아. 근데 판례가 좀 특이한데, 이거는 명의 차용자의 영업이 상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협 기억나시죠? 농협.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농협이란 그 얘기 생각나실 거예요. 농협이 아니구나. 이거 인천직할시 사건. 그래서 인천시 상인 아니고 인천직할 시립병원 상인 아니고 그래도 24조가 적용된다는 건데 그건 좀 말이 안 돼. 왜냐면 설명 잠깐 보실까요? 인천직할시의 명의대여에 대해서 이걸 적용했단 말이야. 24조를. 근데 이 시립병원이 비영리사단법인인 것은 맞는데 우리가 어떻게 배워요? 맨날. 이 비영리사단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상해를 하는 법인에서는 상법의 적용 대상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 큰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되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굳이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 법리 적용이 되게 억지스러운 것처럼 느껴지잖아. 아니, 빌려준 사람도 상인이 아니고 빌린 사람이 하는 것도 상해가 아닌데 왜 24조가 적용되는 거임?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 근데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교수님들이 이 판례 비판사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니, 비영리사단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상법상 상해를 하는 법인에서는 상법 적용을 받으니까 이 사례에서 24조 적용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닌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지문 자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지문 자체를, 이거를.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명의 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이 성립한다. 그랬던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치? 기억나시죠? 자, 디귿.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 차용자 행위와 한정하고, 피용자 행위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죠? 피용자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죠. 자,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적용이 돼요, 여러분? 하도급의 경우에는 적용을 했었잖아요. 그죠? 잠깐. 미치지 아니한다. 그럼 맞는 거잖아요. 이거 맞는 거. 자. 명의 차용자에 대한 이행 청구 또는 명의 차용자가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나 시효의 포기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아까 나왔던 거죠. 그건 기출인 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지문이긴 한데 맞는 거지 않습니까? 이 지문이 꽤 많이 나오죠. 이거. 채무 승인 등 시효 중단 사유, 시효의 포기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판례입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근데 이건 여기 걸리는 거죠. 부진연대 채무에 걸리는 거.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상업 등기에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지문인데 법인 등기부에 이사,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된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등기의 추정력이에요. 중요한 지문,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 중요하긴 얘가 제일 중요하죠.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관여. 이걸 알고 있었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방치 등 등기 신청권자의 고의과실. 39조니까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이죠. 그죠? 맞고. 자, 법인 등기의 경우 회사는 대표자를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지만 보통 그렇죠. 근데 등기 신청권자는 회사 자체이므로 맞아요, 틀려요? 맞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죠? 취소되는 총회 결의에 의해서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 그럼 대표가 아닌 거잖아요. 소급표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39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죠. 응?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렇게 되는 논리인 거야. 죄송합니다. 없어진 결의에 의해서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 한 거니까 이것도 여기 바로 위에 판례처럼 제3자가 무단으로 한 것이랑 똑같은데 제3자가 했지만
등기 신청권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판례가. 자, 리을도 똑같아요. 리을도 자주 나오는 지문인데 이것도 맞는 거죠. 어쨌든 부실 등기를 한 사실, 이걸 알고서 방치했느냐, 이건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죠. 문제가 제대로 인쇄되는지 확인을 제가 해봐야겠어요. 자, 13번 부실 등기의 효력 보겠습니다. 자, A와 B가 발행주식 총수를 각 50%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 갑은 BD를 이사로 C를 대표해서 선임한 등기를 마쳤다. 근데 A는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에 터잡아 C 대신 E를 새로운 이사 대표로, D 대신 F를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는 등기를 마쳤다. 부실 등기죠, 그렇죠? E와 F는 기존의 이사인 B, C, D를 배제한 채 총회 소집을 결의한 후 B에 대한 소집 통지 없이 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이사들을 전부 해임하고 다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였다. 절차상 문제가 되겠죠. 자, 새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G는 갑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까지 마쳤고, 이 과정에서 C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관계를 던지는 이유는 고의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는 거고, C가 앞에 게 다 절차상 문제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날아가 버리면은 C가 대표잖아요. 자, 그리고 선임된 등기에 기해서 대표가 된 G가 H에게 4억을 처분하였다. 자, 부실 등기에 관한 책임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시면 H가 선이 무과실인 경우 사실과 상이한 사항이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로 H에 대하여 G의 4억 처분 행위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부실 등기죠, 여러분? 부실 등기. H가 대표라는 거는. 자, 그렇다면은 상대방이 자, 선이 이거 무과실이라면 이걸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죠. 그렇죠? 자, 그다음 2번에 보시면은 부실 등기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등기가 신청권자인 회사에 의해서 고의과실로 맞춰진 것을 요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원칙적으로 사실 그 지문의 사실관계랑 별로 관계가 없어. 그냥 일반적인 얘기잖아. 이거는 이 위에 있는 얘기가 없어도 풀 수 있는 얘기란 말이야. 응? 회사의 부실 등기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등기 신청권자가 회사냐, 얘를 기준으로 고의과실을 판단하냐,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3번, 회사의 부실 등기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등기 신청권자의 고의과실 유무는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번도 그러네. 3번도. 그렇지? 4번, 대표이사의 선임 등기에 있어서 고의과실로 부실 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경우 결의의 외관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회사에 대해 부실 등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자, 이 경우도 맞는 얘기고요. 자, 설명은 밑에 5번에 같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얘기 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이 얘기. 설명 같이 있다가 한꺼번에 보도록 하고. 그 다음 5번.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 A가 허위의 총회 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어 부실 등기를 마친 것은 그 자체로 회사의 고의과실을 볼 수 있다. 그 자체로는 좀 어렵죠. 그 자체로는 좀 어렵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진짜 대표이사가 했다면 당연히 부실 등기일 거고, 상당한 지분을 가졌지 대표권이 없는 이 사람이 했다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 시정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모를까? 응? 방치했다면 모를까? 그 것만으로는 볼 수 없다. 5번의 판례를 보시면은 판결 원문 한번 볼게요. 등기 신청권자 아닌 사람이 이거 지워버렸네요. 등기 신청권자 아닌 사람이 이걸 뭐 허위로 만들어 의사록을 그 다음에 요 의결이 있었던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등기를 마쳤다. 그렇죠? 이때는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외관이 있어 지금 외관. 이때는 결의가 존재하지만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러니까 얘랑 좀 구별해. 자, 구별하는 걸 체크를 해놓으시고 달리
내부 의사결정은 존재하지 않아서 회사가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관여할 수 없을 것. 그렇죠? 그러니까 얘 혼자 한 거잖아요. 이 앞부분은. 얘 혼자 했으니까 관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총회를 개최했으면 회사가 아는 거잖아, 이거는. 근데 제3자가 그냥 의사록이랑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등기를 마치면은 이거는 관여할 수 없을 것이므로 적법한 대표이사가 불실 등기에 이루어지는 것에 협조,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했다거나 회사가 이 부분이죠. 불실 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적법한 대표이사가 협조, 묵인했거나 회사가 알고 있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얘네가 직접 했다, 이 불실 등기를. 그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인정이 된다면. 그런 얘기가 되겠죠. 요 판례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양자를 구별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제3자가 무단으로 등기한 경우에는 회사의 고의과실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따로 있어야 된다.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이 39조 너무 중요한 거니까 제가 사례형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성의 있게 작성한 것이니 꼭 한번 사례형 공부하실 때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영업 양도에 관한 거. 자, 영업양도는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재산이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정을 의미하므로, 중요한 단어를 줄쳐보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 동일성이 유지입니다. 조직을 해체했다고? 그러면 영업재산을 전부 다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양도가 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판례의 설실을 알고 있느냐, 이 정도 질문인 거고. 상호를 속용하는 양도의 경우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서 연대 채무관계 변제 책임을 부담하며,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죠?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그래 누구의 책임이 사라지긴 했는데 양수인의 책임이 사라졌습니까? 그게 아니죠. 양도인의 책임이 사라졌단 말이야. 이것도 제가 몇 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건 조문입니다. 조문. 자, 디귿.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하려면 또는 양수인 또는 양도인이 통지해야 된다. 이것도 제가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틀렸다. 자, 리을.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동일행정구역, 인적행정구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자,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것인데 약정이 없어도 10년, 있으면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 뭐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으면 이 지문이 뭔가 틀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위에서 틀린 게 두 개는 나왔기 때문에 일단 맞는 걸로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미음.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서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종업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로계약 관계는 포괄 승계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 뒤에 게 이상하잖아.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죠? 근로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싫으면 빠져도 됩니다. 임의로 해지할 수 있죠. 그죠? 얘가 틀린 거고. 본능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아? 저런 것들은? 자, 넘어가서 15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그냥. 자, 영업양도와 영업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봅시다. 1번은 다시 안 읽어도 되겠죠? 맞는 지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경우, 특별 결의가 없었다.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주주 전원이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영업양도에 대한 무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수 있다. 그렇죠. 전원이 동의했다면 이건 총회 결의가 있는 거예요. 무효 주장을 못하죠. 1인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맞는 거.
자, 영업양수인에 적용되는 명칭이 상호가 아니라 영업 표지인 때 관계없는데, 그죠?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를 적용하는 42조 1항이 유추적용돼서 채무를 부담한다. 맞는 것 같아. 그죠? 자, 그 다음 4번. 상호를 적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42조 1항이 임차인의 책임에 대해서 아까 나왔던 기출문제의 사실 반복인 거죠. 임대차의 경우는 적용이 없다고. 그렇죠? 4번이 명확히 틀린 겁니다. 그죠? 그다음 5번. 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또 요 얘기가 나왔죠. 등기한 때. 책임 면제에 대한 거 또 나왔다.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 자, 내려가서 영업양도와 상호적용 책임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A회사는 B회사 호텔에 관한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B회사는 A회사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지만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뜻을 통지하지 않았다. 면책될 일은 없고, 호텔 영업을 하면서 땡땡 제주라는 영업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영업소지만 괜찮죠? 옳지 않은 것은. 자,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승계된다. 아까 나왔던 얘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2번. 적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영업 표지인 때에도 42조 유추경에 의해서 채무를 부담한다. 그랬었고. 3번. A회사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B회사의 변제 책임은 영업양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아까 나왔던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예의 변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양도인의 책임이 사라지잖아요. 양도인의 책임이. 영업이 양수인에게 이제 종속되었으니까 걔를 중심으로 법률 관계를 재편하고 양도인의 책임은 이제 빠집니다. 자, 4번. 채무 인수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 중요한 표현은 이거네요. 상호적용을 했는데 채무 인수 사실이 없다. 보통은 있어야 되거든, 면책 채무 인수가. 근데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악의니까, 그렇죠? 얘가 악이라는 입증 책임은 부진적 연대 채무를 부담하는 B에게 있죠. 5번. 채무 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 양도 무렵 A회사의 채권자가 알지 못한 경우, 선이잖아요. 그러면 변제 책임이 발생하고, 그 이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판례의 태도고 맞는 질문입니다. 당시, 그러니까 부진연대 책임이 발생하는 당시에 몰랐으면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영향이 없어요. 자, 5번 잠깐 보실까요? 판례만 보겠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인수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진연대 채무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악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변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게 22년 판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고일이. 그리고 이 문제가 출제되던 시기를 보면은 딱 요쯤이란 말이야. 13회야, 13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왜 법률 조문 볼 때 여러분, 로.지어.kr에서 보지 않으세요? 다른 데서 보실 수도 있고. 근데 로.지어.kr에서 보면은 조문 앞에 이런 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버튼, 판. 여기 뭐 제13조 이렇게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클릭하면 관련 판례가 뜨죠. 13조를 인용한. 다 뜨는 건 아닌데, 대부분 뜨거든요. 그러면 이게 많으면 뭐 1, 뭐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페이지가 여러 개 있고, 없는 조문은 뭐 아예 없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교수님들 문제 내는 거 보면 여길 잘 안 넘어가. 여기서 거의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로 봅시다. 자, 민법과 상법상 계약의 성립 및 해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민법에 따르면 계약 체결을 원치 않는 경우 거절 의사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무가 없죠. 상법에는 의무가 있지만. 자, 2번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상인이 받았다. 경품 기타 물건을 받은 때, 요거죠, 요거. 받은 때에는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보관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게 이상하잖아. 청약 수령자의 비용으로? 아니죠. 청약자의 비용인 거잖아. 이게 너무 명백히 틀려. 응? 3번 상시 거래 관계에 있는 자 그리고 청약을 받은 때. 근데 모든 청약은 아니고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입니다. 그리고 요거 게을리한 때는 승낙 의제되고요. 그리고 4번 계약의 성질 또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시기에 이행해야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시기가 도과했다.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로 계약이 해제가 된다는 거. 이게 민법과의 차이죠. 그죠? 자, 그 다음 5번. 마찬가지로 이제 확정기 매매에 대한 얘기고. 이건 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상대방은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가만히 있으면 해제가 되죠. 그렇죠? 자, 해제가 되는데, 그 4번은 이제 당사자 간의 계약이고, 상인이 아닌 당사자 간의 계약이고, 요거는 상인이 아닌 계약, 그러니까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 의사 표시는 하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이행 청구를 안 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의지된다. 요 차이점, 해제 의사 표시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입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로 넘어가서. 자, 소멸시효 기간과 유치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이사가 고의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서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에 손배 청구의 소멸시효가 5년이냐? 5년이 아니죠. 요거. 우리 기본 강의할 때도 공부를 했었는데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 민사채권으로부터 10년이에요. 2번은 지금 혹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암기해 놓으세요. 이익배당 결의를 한 경우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5년입니다. 5년.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요거 5년이에요. 여러분. 조문입니다. 그냥 이거. 자, 3번. 이건 풀 수 있겠죠? 상행이행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은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응? 요거는 민사시효가 아니라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거죠. 원상회복 청구권은. 얘는 예외가 없습니다. 부당이득이랑 달라요. 자, 대리상의 유치권은 유치물과 피담보 채권 사이에 개별적 결련성이 요구되지 않고, 요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유치 목적물도 채무자 소유가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다. 일반 상사 유치권은 이게 필요했죠. 근데 얘는 이게 안 필요해. 그냥 본인을 위해서 점유하고 있는 거면 전부 다거든요. 맞는 것 같죠, 이게 일단. 자, 일반 상사 유치권은 개별적 결련성이 요구되면 벌써 틀렸잖아. 상사 유치권은 뭐 일반이건 특별이건 걔네들 빼고 운송 주선이나 운송인 빼고는 개별적 결련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어요. 뒤에 건 맞죠?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어야 한다. 이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법 58조가 정한 일반 상사 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자신의 상사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없다 맞잖아요, 그죠? 전환합의체 판결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 58조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얘가 이깁니다. 저당권에 기한 취득자가 이기고. 자, 2번. 일반 상사 유치권은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것이지만, 그거 맞죠?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고, 맞아요. 상총 상행위는 대부분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약에는 항상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묵시적 약정이 포함됩니다. 맞는 지문이네요. 자, 3번. 58조가 정한 일반 상사 유치권은 상행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그렇죠. 피담보 채권이 쌍방적으로 상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이것까지가 요건이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자, 4번. 58조가 정한 일반 상사 유치권과
111조 91조. 그러니까 대리상가 위탁 매매인의 상사유치권인데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한다는 점에서 얘네 전부 다 그렇다는 거잖아. 얘랑 얘네가 전부 다 그렇다고? 그렇지 않다. 얘네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지문이고 아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5번 참고로 민사유치권은 피담보 채권이 목적물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러니까 개별적 결련성이 필요하고요. 그 대신에 채무자 소유의 물건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리고 58조 상법 일반 상습권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죠. 개별적 결연성 필요가 없으니까 맞는 표현인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상사소멸시효. 유실계약 죄송합니다. 자, 유실계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실약정이 상사질권이면 이게 가능하죠. 유실약정이. 이게 유효하려면 피담보 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 맞죠? 방향성에 대한 얘기는 뭐 법문에는 없어요. 그냥 상행위로 인해서 생긴 채권 그리고 질권 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한다. 이 부분이 이상하네요. 여기 판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채무자가 상인이어야 한다. 이런 해석은 있죠. 다설이 있는데 질권 설정자가 상인이어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판례는. 그러니까 제3자의 물상보증인 경우 설정자가 상인이 된다고 괜찮은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 A회사의 영업을 위해서 주식회사인 B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다. 그러면 뭐 쌍방적으로 상행이겠네요. A회사 대표이사 갑이 B은행의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C회사 주식에 대해서 유실약정이 포함된 근질권 설정 계약을 B은행이랑 체결했다. 유실약정에 대해서는 59조가 적용된다. 1번에 대한 사례잖아. 1번에 대한 사례. 여기 보면은 누구죠? A회사의 대표이사 갑. 이게 상인 아니거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 채무가 상행위로 해서 이미 발생했으면 이게 가능한 거죠. 이 대표이사 갑한테 상행위가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맞는 얘기. 이거 O가 아니지. X. 이거 틀렸죠, 여기. 자, 3번. 주식에 대해서 질권 설정한 경우 피담보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더라도 주식 질권 설정 계약에 포함된 유실약정에 대해서는 5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나왔다시피 똑같은 얘기인데 피담보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면은 유실약정이 허용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기본적. 자, 4번. 주식질권 설정 계약에 포함된 유실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쌍방이 상인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일방이 상인이어야 되는데 적어도 채무자에게 상행위일 것 이걸 요구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자, 4번의 설명을 잠깐 보시면은 4번의 설명 봐주세요. 당사자 중 1인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본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일방적 상행위죠. 그리고 일방적 상행위로 인해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질권에 대해서도 유실약정을 허용한 59조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다만 누구에게 상행위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만 있다. 근데 명확한 거는 질권 설정자에게 상행위가 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자, 5번 다시 보시면서 유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약정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묵시적인 약정은 있어야지, 여러분. 이게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냐고. 약정이 있어야 판단하지. 그렇죠? 자, 21번도 상사소멸시효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것도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거는